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보람차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육아가 워낙 힘든지라 이곳에서 매일 사연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말 못한 사연 하나는 품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지내왔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아직도 마음에 남은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바람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을 떠나 근처 대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주택에서만 쭉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둘이 막 지난 아기와 아파트에서 사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서 큰 도시로 와서 살 걸 후회를 할 정도랍니다. 아파트 주변에 웬만한 편의시설이나 프랜차이즈도 다 있으니까 아기와 돌아다니기도 좋아서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날도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날이라 같이 동네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참이었죠. 저 멀리서 땅콩빵을 구워 파는 노점이 보이는데 순간 너무 반갑더라고요. 요즘에 붕어빵도 진짜 찾기 쉽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땅콩빵이라니 신이 나서 남편을 이끌고 사 먹으러 갔어요.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만드시고 있었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먹어야 되나 위생 걱정에 순간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아저씨, 땅콩빵 3,000원어치 주세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는데 저는 심장이 오그라들 만큼 너무 놀라고 말았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정말 당신 맞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뒷걸음을 쳐서 멀뚱하게 서 있던 남편의 소매를 끌고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 발목을 팍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지금의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저 아이가 정말 당신 아기인 거야? 당신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네. 여보, 늦었지만 날 용서해 줄 순 없을까? 누가 당신이고 여보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네. 여보, 얼른 가자.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니 그때의 악몽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가면서 심장까지 빠르게 뛰더라고요. 그날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답니다.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학을 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가 볼게요. 남편과 저는 계속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충 아는 사이였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가 하나뿐이라 계속 얽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고3 때 짝이 된 후로 급격하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편의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지으셔서 남편도 대학에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졸업하고 바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다른 도시로 가보려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 지망했던 학교에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엔 별로 취미가 없어서 재수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읍내에 있는 약국 보조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둘 다 대학에 안 가게 되니 더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큰 도시로 나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읍내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일하는 약국에 들러서 먹을 걸 사서 건네주기도 하고 퇴근할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기도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3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남편의 설득에 휘말려 들어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미 양쪽 부모님도 동네 이웃이라서 딱히 반대도 없었고 집안 수준도 비슷비슷해서 결혼식도 수준에 맞춰 평범하게 끝냈죠. 근데 결혼식 끝내자마자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에 민식이 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해라. 따로 집 얻을 필요가 뭐 있냐? 민식이는 여기서 농사일하는데 읍내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지껏 아무 말 없으셔서 전 당연히 나가 사는 줄 알았는데요. 집 얻어줄 거였으면 결혼식 전에 다 정했겠지. 어려서 그런가 맹해서 그런가 뭘 아는 게 없네. 그렇게 알고 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혼수해올 필요도 없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도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집은 언제 알아볼 거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피하는 눈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들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원룸 알아보고 있다며, 부동산에도 다녀왔다며, 근데 시댁에서 살자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나 속인 거야? 야, 속이긴 누가 속여. 말을 그렇게 하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맨날 새벽에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읍내에서 살아? 넌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던가. 그럼 내가 이해하고 시댁 들어갈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뭔 마음의 준비를 해. 어차피 니네 집에서 바로 지척으로 옮겨와서 사는 건데. 친정도 가깝고 얼마나 좋냐? 넌 복 터진 줄이나 알아. 어떻게든 둘러대는 남편을 보자니 속은 것 같고 너무 답답했지만 결혼을 물을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시부모가 이미 말을 해놨는지 그냥 들어가 살라고 말을 하셨답니다. 시골은 도시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어른들 말을 더욱 따라야 하고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관습도 많고요. 심지어 남편에겐 2살 어린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 방이 바로 옆방이더라고요. 민망하고 불편했지만 이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시댁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농사를 짓는 집이라 그런지 친정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읍내 시장에서 속옷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아도 농사 일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 마당에 작은 텃밭조차도 없는데 시댁은 쌀 농사에다 넓은 밭에는 진짜 다양한 채소들을 엄청 심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첫 해에는 고추 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제가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지금도 고춧가루라면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남편은 새벽 6시면 밭에 나가고 저는 8시에 읍내로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출근하려고 방을 나오면 시모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였어요. 지금이 한창 바쁠 땐데 저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분이나 쳐바르고 나가니 원. 어머니, 저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라고요. 누가 들으면 놀러 가는 줄 알겠네요. 네가 말대꾸를 꼬박꼬박 할 때마다 얼마나 쥐어받고 싶은지 아냐? 네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고추 딴다고 허리가 부러진다. 네 남편 힘든 거 알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도와라. 어머니, 저도 저녁까지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오자마자 저녁까지 차려야 하고요. 아버님이 아침밥 하라고 하셔서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요. 또 말대꾸. 내일부터 1시간이라도 고추 따고 읍내 나가. 알았어?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쏘아대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일한다고 화장하고 번듯하게 옷 입는 게 못마땅한 모양인 듯 했어요. 저도 집에 들어앉아서 일바지 입고 농사를 짓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농사일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시부가 며느리한테
아침밥도 못 얻어 먹는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결혼하고 일주일 됐을 때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 밥하고 국해서 밥 차렸고요. 시댁은 그동안 밥을 어떻게 먹었던 건지 농사지은 채소로만 먹고 살았는지 식탁에 고기나 생선 올라오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가끔 퇴근하고 고기를 사가곤 했거든요. 그럼 아주 시부모나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걸신 들린 것처럼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갔더니 이젠 아예 일주일에 3번은 고기 사오라고 그렇게 저를 들볶는 거 있죠. 저는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면 금세 밤 9시 되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는데요. 시모는 제가 농사일을 안 거둔다고 매일 나가 노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났답니다. 어찌나 밭에 안 간다고 시모가 눈치를 주는지 결국 다음 날부터 아침 6시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 고추를 따고 회사에 출근을 했네요. 해본 적 없던 밭일을 하니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끊어질 것 같았는지 1달 넘게 물리치료 받으며 고생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부랴부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죠. 오늘은 고기 없어요? 어제도 없더니만. 평수, 오늘 돼지고기 좀 사오지. 맨 다 풀밭이네. 그래, 넌 맨날 돈 번다고 읍내 나가서는 고기 한 근을 못 사오니? 네 남편도 밭일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는데. 네, 내일은 사올게요. 오늘 늦게 퇴근해서 마을버스 놓칠까봐 그랬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도 1달에 1번 먹었다던데 이젠 시모며 도련님이며 이틀이 멀다 하고 고기 타령을 해대니 황당하더라고요. 제 월급의 절반은 고기 사는데 돈을 다 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쳇바퀴 도는 생활을 이어나갔고 어느새 세월은 흘러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그 지옥 같던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싶어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부는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도 아들만 둘을 낳아서 시부 집안에서 그걸로 대접을 좀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느니 그런 얘기를 엄청 자주 들었는데요.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부모는 눈에 띄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소식 없냐? 노력은 하고 있는 거 맞아? 도대체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나이도 어린데 왜 도대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 소리를 매일 아침 7년 가까이 들으니 진짜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시댁에서 저는 손주를 낳아야 하는데 하자가 있어 낳아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시부모 지인의 손주라도 보고 오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그 여편네 며느리는 나이가 39이라더라. 39에도 애를 낳았는데 도대체 넌 무슨 하자가 있길래 애가 안 들어서냐고.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건 예사였고 언젠가는 너무 화가 난다면서 제 뒤통수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시모에게 한마디라도 하며 대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너무 위축이 되고 그냥 맞고만 있었네요. 시부모는 친정 부모님도 점점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 지척인데도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음식하느라 집에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시모는 우연히 친정엄마를 길에서 보기라도 하면 큰 소리로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나이가 20대인데 애가 안 생겨? 그럼 한약이라도 지어다가 좀 먹이던가 음식을 좀 해오던가 해야지. 주원 딸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이 여편네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어? 어떻게 키웠냐니? 금지옥엽 내 딸 데려다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일 시키면서 구박이나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애가 몸이며 마음이 편해야 애도 들어설 거 아니야?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천하의 못된 시험인 줄 알겠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소박당했을 위인을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할 것이지. 제가 이혼하고 나서야 저에게 말을 해주신 건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해가 될까봐 말도 못하시고 시모의 행패를 다 견뎌오셨던 거죠. 어쩐지 언제인가부터 친정엄마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이며 각종 즙이며 음식을 계속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죄송해서 눈물이 난답니다. 남편은 딱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악이라도 보이면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슬그머니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 일쑤였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사실 언젠가는 아기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30대가 넘어가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난임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 병원에 가서 둘 다 검사 좀 받아보고 시험관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 그럼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먼 데를 어떻게 다니냐? 그리고 시험관 하면 돈 엄청 드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어. 내가 알아볼게. 일단 병원 한번 가보자. 지금 한창 바쁠 땐데 거길 어떻게 다니냐? 한번 가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잖아. 아,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해. 생기면 생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당신은 어머님이 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나 혼자 꾹꾹 참으니까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모른 척을 하면 내가 아예 당신한테 하소연도 안 해. 내가 나만 위해서 병원 가보자고 해? 당신도 아기 원하잖아. 길에서 애들만 보면 눈도 못 떼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임신하냐? 네가 못 갖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암튼 지금은 못 가니까 겨울에 좀 한가해지면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남편은 성질을 내며 대화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얘기해봤지만 남편은 미루기만 할 뿐이었죠. 임신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속이 말라 비틀어지는 제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점점 더 저를 무심하게 대해가더라고요.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오랜 기간을 사귀면서 우리 둘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할 친밀함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서로만 아는 비밀도 많고 공유한 추억도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현실이었고 어느새 남편은 저와 대화도 피하고 집에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은데 왜 아기를 가지려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시모의 구박과 늘 못마땅한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하루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대형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더군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니 글쎄 거기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떡하니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시부모를 비롯해 저와 남편 모두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단 말이야? 이를 어쩌면 좋아. 요즘엔 국제결혼이 대세야. 제대로 된 한국 여자가 이 시골로 들어와서 나랑 결혼을 하겠어? 어차피 40 넘어도 못해. 어리고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아? 우리 마누라 이제 22살이야. 내가 먼저 손주 안겨드릴게. 손주? 아유, 그러면 되겠네. 어차피 쟤는 글렀으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손주 욕심 좀 부려보자. 자자, 이쪽으로 들어와라. 저는 그렇게 어린 티가 나는 베트남 출신 동서까지 한 집에서 지내며 또 갖은 고생을 더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제가 막 시집 왔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배려도 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그건 저의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는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모에게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시모가 솔솔 녹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바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끝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못 가져서 구박을 받는다는 걸 알아보고 시모에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이거 못해. 나 졸리다. 건강해야 아기 가진다.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건 첫째가 하면 되니까 너는 얼른 손주 안겨줄 생각만 해. 들어가라.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밥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서성거리며 돕는 신용이라도 했었는데요. 몇 주 지나고 나서는 시모가 뭐만 시키면 못한다고 하면서 저를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답니다. 엄마, 나 청소 힘들다. 배가 아파요. 그래? 배가 왜 아파? 그럼 좀 앉아있어. 야, 네가 마당 좀 쓸어. 저는 또 바보같이 대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죠. 도대체 그땐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모 옆에 딱 붙어 앉아서는 사과를 씹어 먹으며 청소를 하는 제 모습을 무표정으로 지켜보던 동서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갓 시집온 동서에게까지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이 화가 났죠.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다하다 22살 동서한테까지 내가 구박을 받아야 돼?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살아야 돼? 나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나가 살아. 너는 어떻게 어린 재수 씨보다 생각하는 게 어리냐?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게? 돈은 있고? 그래, 그동안 당신이 피해와서 말도 못했는데 도대체 1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돈 한 푼 저축을 못해? 맨날 하루 벌어 하루 살아? 시댁에 돈 다 들이고? 농사가 다 그런 거지. 그럼 아버지 땅에서 농사 짓는데 나 혼자 홀랑 다 먹냐?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길 어딜 가. 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벌어지는 일인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말 다 했어? 애는 나 혼자 낳니? 너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술도 좀 줄이고. 웃기고 있네. 내 친구들은 나보다 술을 더 먹는데 다 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지가 문제 있는 걸 어디서 화풀이야? 에이씨. 남편이 저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공감해주려고만 했어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운하진 않았을 텐데요. 저는 모든 걸 제 탓으로만 미루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렸답니다. 시댁은 남편의 집이지 평생 청소하고 밥하며 살아도 절대 저의 집이 될 수는 없단 것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갔고 이혼을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죠. 몇 달이 흘러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고 시모는 출근하려는 제 팔목을 딱 잡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뭔 일을 한다고 난리야. 오늘 하루 일 나가지 말고 장 봐다가 생신상 딱 차려드려. 알았어?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던가 어떻게 오늘 당장 일을 빠져요. 아니면 저녁에 다들 읍내 나오세요. 오랜만에 갈비 먹으러 가요, 그럼. 이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는 밥하기 싫다고 수 쓰는 거냐? 네가 갈비거리 사다가 직접 재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약국에 전화하리? 망신 한번 당할래? 충분히 직장에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병가를 내고 생신상을 차려야만 했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동서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옆에 세워뒀는데요.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자꾸 딴 척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시킨 일을 반대로 해놔서 제가 또다시 해야 하니까 손만 더 가고 너무 화가 났답니다. 동서, 씻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어떡해. 다 건지라고. 아, 비켜봐. 제가 동서를 밀어내고 다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지막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들리는 욕짓거리에 제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답니다. 동서,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애도 못 가지는 게. 뭐?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딴 말을 해. 너 한국말 못한다며? 너 거짓말한 거지? 너 정체가 뭐야?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시모가 달려왔는데 갑자기 동서가 뺨을 한 손으로 붙잡고 스르르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얘 때렸냐? 이게 아주 막 나가네. 감히 우리 손주 볼 몸에 손을 대?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시모를 확 밀어냈죠. 그놈의 손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얘 때린 걸 봤어요. 오히려 얘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만 꺼져줄 테니까 원하는 손주 많이 보세요. 이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진작 소박을 놨어야 하는데. 아이고 분통 터져.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저는 저에게 악을 쓰는 시모와 그런 저를 뒤에서 비웃으며 보고 있는 동서를 뒤로 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고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 큰 도시에 사는 친구 집으로 몸을 피해버렸죠. 참 황당한 건 제가 그렇게 집을 나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에겐 전화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분해하시면서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간신히 말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며느리라는 게 집 뛰쳐나가고 누구한테 배운 짓거리야? 이참에 아주 잘 됐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잘 아는 동생 소개시켜준단다. 우리 아들도 어린 여자 만나서 자식도 낳고 살게 당장 이혼해.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네요. 바로 이혼할 테니까 다신 우리 집 근처에 발길도 들이지 말아요. 알았어요? 저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시모가 헤어지라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리곤 마치 짠 것처럼 남편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커피숍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혼하고 너도 너대로 편하게 살고 나도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다. 너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다. 누가 들으면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네. 나야말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해방시켜줘서 고마울 정도네. 새장가 간다며?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제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를 던져버리고 커피숍을 나왔답니다. 그렇게 합의 이혼을 했고 집도 남편 명의가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었기에 재산 분할은 민망할 정도로 작은 액수만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하고 밤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하고 잠드는 그 집의 식모였거든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것보다 큰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엄청 속상해 하셨답니다. 그 집구석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받고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막말로 쫓아내는 머슴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얼마 안 되는 돈 받으려고 그 집이랑 더 얽히는 거 싫어요. 기다린다고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돈이야 내가 충분히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야말로 다신 그 집과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에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갔답니다.
밤낮으로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몇 주가 지났고 정말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이 되었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 혼자 소소하게 즐기며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혼의 아픔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리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적으로 만나 밥도 먹으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이어나갔죠. 대리님도 저처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그런지 통하는 점도 많았고 전 남편과는 다르게 지적이고 다정한 면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조심스레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재혼하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0년 가까이 그토록 바래왔던 아기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라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또 마냥 행복할 수도 없는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남편이 아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 혼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이죠. 나 임신한 것 같아. 사실 진짠지 아닌지 믿기지가 않아. 사실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을 한 거였거든. 난 정말 기쁜데 우린 아직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야? 나야 정말 고맙고 기쁘지.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 생각은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 선물이 찾아오다니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을 닮은 아기라니 믿어지지가 않네. 우리 배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식 서두르자. 정말이야? 나랑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야? 나 혼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 바보야, 당연하지. 당신이랑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생각했었어. 내가 그동안 믿음을 못 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지금의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하며 속전속결로 결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재혼이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죠. 아기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마치 거짓말처럼 제 품에 저의 아들이 안겨 있더라고요. 30대 후반에 육아를 하려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아기의 웃는 얼굴만 보면 가슴 깊이 행복감이 밀려왔죠. 저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아기와 함께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 땅콩빵을 사러 가기 전까진 전 남편과 전 시댁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초라한 행색의 전 남편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했지만 만나면 꼭 이 말 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했던 일 다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 와서 무슨 용서가 필요해? 다 지난 일이고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쪽도 다 잊고 사세요. 저 아기 정말 네 아기인 거야? 정말 잘됐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참나, 혼자 아침 드라마 찍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리 비켜. 남편이 흑흑거리며 울자 기둥에 손이 묶여있던 늙은 여자가 남편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시모였거든요. 시모는 머리가 산발이고 눈은 이상하게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모차에 있는 아기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 광채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내 손주가 여기 있었구나. 네가 내 손주를 훔쳐갔어.
내 손주! 기둥에 줄로 손이 묶인 채 아기에게 다가오려고 손을 휘젓는 모습이 좀비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순간 시몬은 무슨 괴력이 생겼는지 글쎄 줄을 끊어내고는 아기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의 남편이 시모를 바닥으로 세게 밀어버렸답니다. 시모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 손주라고 계속 울부짖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오싹한지 저는 서둘러 남편 팔을 잡아 끌고 도망쳐버렸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려는 시모를 잡고 저를 멀거니 보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네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고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을 본 쪽을 피해서 다녔답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서 마주치진 않을지 겁도 나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주친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친정 부모님은 계속 같은 동네에 살았기에 싫던 좋던 시댁의 사정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한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이제야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이혼을 한 뒤에 남편은 한 달 만에 재혼을 했다고 해요. 베트남 동서가 친한 동생이라면서 소개시켜줬다는데 이미 한국에 살고 있어서 속전속결로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여자는 20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명의 베트남 여자에게선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시모는 점점 그 둘을 구박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시모한테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악을 쓰며 대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바로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그 모진 구박을 참으며 버텼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지요. 전 남편 멱살이라도 끌고 검사를 하러 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알았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긴 하지만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도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자 농사일까지 다 접고 술만 마시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는 그런 남편을 어쩌지도 못하고 농작물 수확도 못해 당장 쓸 생활비도 없는 지경까지 갔다네요. 그러나 더 큰 일이 닥쳤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헤집으며 다녔어요. 이것들 어디 갔어? 엄마, 이것들 나갔어? 어디 갔냐고. 누구? 네 처? 몰라. 아침까진 보였는데 어디 갔나? 그러고 보니 둘 다 코빼기도 안 보이네? 엄마, 큰일 났어. 여기 이 서랍에 땅 문서 있던 거 맞지? 없어, 없다고. 이것들이 다 들고 튀었다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좀 말해봐.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전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대. 그거 이자 갚으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는 부동산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우리 땅이 팔렸다는 거야. 땅이 팔리다니 누가 땅을 팔아? 우린 땅을 내놓은 적도 없는데. 네 말로는 그것들이 다 팔아서 날랐다는 거야? 땅 문서 얼른 찾아봐. 아이고. 그렇게 경찰까지 와서 도망간 베트남 여자들의 행적을 쫓았지만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이 알려준 바로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지 브로커와 작당을 하고 한국 남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위장 결혼을 한 여자들이었답니다. 벌써 한국 남자와 몇 번의 이혼을 했고 한국말도 수준급이었다는데 시부모와 자기 남편들 앞에서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했던 거였죠. 어쩐지 동서가 저한테 욕지거리를 내뱉을 때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아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땅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맡게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시부는 땅이 팔렸다는 걸 알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직까지 집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해요. 도련님은 누워만 있는 시부를 간호하다가 못 견디겠다면서 집을 나가서 연락두절이 되었고요. 시모 역시 큰 충격을 받아서 전부터 조금씩 알아왔던 치매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네요. 시모는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제 얘기를 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해요. 야야, 우리 첫째는 어디 갔니? 읍내 고기 사러 갔나? 요즘 들어 통 보이질 않는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쫓아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놈의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더니. 아니 그럼 걔가 집을 나갔단 말이야? 앞장서라. 친정집에 있을 거 아니야. 얼른 잡아오게. 걔가 나간 게 아니라 엄마가 이혼시켜 내쫓았다고. 나한테 그 베트남 기집애랑 결혼하라고 손주 봐야 된다고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엄마 손주 욕심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고. 당연히 잘 살길 바라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처참하게 망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시모가 손주 욕심을 부리다가 벌어진 일이라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먹을 쌀도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전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땅콩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집에는 이미 시부가 누워있고 정신이 나간 시모를 집에 같이 둘 수가 없어서 장사하는 곳마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녔다는데요. 시모는 치매가 걸렸어도 손주는 포기를 못했는지 길에서 아기만 보면 내 손주라고 악을 쓰며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해요. 아기 엄마들은 도둑년이라고 때리려고도 해서 벌써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이 시모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장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다시는 그 집구석 얘기는 너한테 하지 않으려고 했다. 혹시나 그 집 인간들이 널 찾아갈까봐 네 아버지가 엄청 단속했지. 다 너한테 저지른 일 되돌려 받은 거니 난 오히려 속 시원하다. 이젠 그 집구석 얘긴 다시 물어보지 말고 지금 네 가족하고 잘 살기만 해.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끝내시며 저한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죠.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지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시댁의 나쁜 소식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아예 잊고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지금의 남편에게도 대충만 얘기해주고 말을 아꼈답니다. 저는 그날에 다시는 안 보고 싶었던 시모의 얼굴을 우연히 마주쳐서 너무 놀랐고 우리 아기를 향해 달려들던 모습이 아직도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서 꿈에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일들이 아직 잊혀지지도 아물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지나간 세월에 대해 용서를 바랬지만 저는 용서도 동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려고 해요. 그냥 현재의 남편과 아기와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답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제 행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저보다 더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저의 지나온 세월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나름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최근 역대급으로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할 정도라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봤어요.
처음엔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을 풀고 싶어서 보내게 됐어요. 남편도 이 사연을 보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제가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고생할 정도로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시누이였는데요. 아가씨 때문에 한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4살 어린 여동생에 대해서 종종 들어왔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 남편의 여동생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시누이가 될 사람이라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 보면 남자친구 여동생과 단둘이 영화 보고 밥 먹는 걸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당시 남편에게 여동생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동생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미리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서운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뭐하러 미리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나면 그만큼 미리 시집살이를 당하는 거라면서 절대 먼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친구들 말대로 미리 만나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이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여동생을 끔찍이 아껴왔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 말로는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팠었다고 해요. 몸이 워낙 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잔병은 다 앓고 지냈다고 하네요. 어떤 병 때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번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라고 해요. 지금은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해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는 예전에 심하게 몸이 약했고 아팠었던 걸 미끼 삼아서 가족들한테 엄청 많은 걸 요구하고 징징거리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편한테 매달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틈만 나면 시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마음 약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매번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신혼여행까지 따라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지만 다 큰 성인이 울면서까지 따라가겠다고 떼쓰는 모습에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시누이한테 온갖 막말을 해가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준 덕분에 우리 둘이 재미있게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아가씨가 그래도 이쁜지 남편은 항상 시누이 이야기만 하면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그런 남편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만약 내 남동생이 시누이처럼 아팠었더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죠. 근데 그런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난 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시누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누이의 자격지심과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릴 때 워낙 자주 아파서 중학교 중간까지만 다니다가 자퇴했는데요. 자퇴한 이후에 1년 정도 쉬다가 검정고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모두 합격한 뒤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공부 쪽에 소질이 너무 없어 차라리 바로 돈을 버는 게 좋겠다 싶었다네요. 그런 아가씨는 의외로 학력과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상당히 심한 편이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대학교부터 직업, 연봉, 직책 등등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까지 알려고 하는 그런 아가씨가 부담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언니는 어느 회사 다녀요? 전 검정고시에다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회사에서 무려 300만 원 정도 월급 줘요. 대박이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렇게 받기 힘든 거 아시죠?
아, 그러시구나. 아가씨 능력 엄청 좋으신가 봐요. 언니는 회사에서 얼마나 받아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나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팀장 맡고 있는데 적게 받고 있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보다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팀장 직급 맡고 있으니 일반 사원에 비하면 연봉이 높은 편이죠. 아가씨보다 두세 배 이상은 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벌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유처럼 들어보는 대학들도 많다던데. 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대학교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아가씨한테 대학교부터 다니는 회사, 연봉 등등 전부 말해주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제가 조금이라도 본인보다 잘난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질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아팠을 때 모아둔 돈을 전부 병원비로 다 쓰게 돼서 예전에 비해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댁과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운이 좋게 사업이 잘 되던 편이라 그 덕분에 전 부족하지 않게 살았었는데요. 아가씨는 처음에는 우리 친정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제가 친정 부모님께 받은 명품 가방을 보고 저희 친정집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가방 어디서 났어요? 언니가 직접 산 가방이에요? 이거 구하기 정말 힘든 가방이라던데. 한정판 아니에요? 언니 능력 대박이다. 아, 이거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구해주셨어요.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정말요? 친정 부모님께서 명품 가방 사줄 정도로 능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아,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편이죠. 근데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거지 제가 많은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런 비싼 가방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가방도 선물 받고 하는 거예요. 혹시 검은 돈 만지시는 분 아니죠? 겉보기에 멀쩡한 회사인 것 같아도 뒤가 구린 그런 사업장 많다고 하던데.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희 친정아버지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검은 돈이라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왜 저희 친정아버지 일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청 힘들게 시작해서 회사 크게 만드신 분이에요. 당장 사과해줘요. 언니,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까진 없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언니 아버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뭐라고 이런 가방 선물 받고 들고 다니나 싶었어요. 부모 하나 잘 만나서 엄청 호사 누리고 사네. 이런 생각한 건 맞아요. 말이면 다예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산 건 맞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까지 얻게 된 건 다 제 노력이에요. 고작 이 가방 하나로 저를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언니 능력에 비해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잊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아프지만 않았어도 언니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내가 언니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살았더라면 제가 더 괜찮았겠죠. 그거 다 핑계예요. 아가씨처럼 어릴 때 아팠던 사람들도 지금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었고 노력만 했었더라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공부 쪽에 영 소질이 없으니까 대학 안 가고 바로 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학 나온 사람들 항상 무시하고 본인보다 돈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들 안 이꼬워하고 가끔 보면 아가씨 자격지심 너무 심해요.
오히려 인생 편하게 사려는 건 아가씨 아니에요. 와, 언니 말하는 거 진짜 밥맛이네요. 언니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야말로 아가씨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 아가씨랑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대학 안 가고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남들 깎아내리는 게 정말 취미인 사람이라 느낄 정도로 질투가 심하고 남을 본인보다 낮추는 게 심했어요. 이날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 아가씨의 씀씀이가 엄청 커진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20살 성인이 됐을 때 시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준 명품 정도 되는 지갑 하나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명품이다라고 할 만한 물건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 3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과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지갑, 신발, 귀걸이 등등 하나 둘씩 사는 듯 하더라고요. 아가씨와 제가 SNS 친구 추가된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간간히 아가씨 SNS를 염탐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맛집이나 카페, 여행 사진 위주로 올라왔었다면 이제는 명품 물건들을 하나둘씩 올리면서 자랑하는 게시물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게시물에는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게시물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와는 다르게 난 내 돈으로 직접 가방을 사지. 문구와 함께 3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가방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게다가 그 가방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선물 받았던 가방 브랜드와 같았어요. 그거 보고 정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우의 명품들을 보고 부럽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가 저 가방들을 어떻게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버는 돈이 얼마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우연히 시어머님께서 아가씨 이름으로 날라온 한 통지서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카드값 통지서와 함께 대출을 받았다는 통지서 2가지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카드를 긁었던 거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 3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방 한두 개만 사려고 카드 할부를 했다고 했는데 본인 월급으로 그 할부값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씩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네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많은 돈이 자기 통장에 찍히니까 그걸로 카드값을 갚으려고 했던 걸 멈추고 여러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졌다고 해요. 이 많은 돈을 갚기에 너무 힘들어서 주말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해요. 요즘 아가씨가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딜 그렇게 다니나 어머님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어딜 가는 것인지 드디어 알아냈네요. 이 사실을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게 됐고 처음엔 아가씨가 저 만나는 걸 좀 피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아가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저한테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본인은 나와 다르게 이 비싼 가방 정도 가뿐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항상 어필을 해왔었는데 이제 내가 정체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저 보는 게 창피하고 힘들었겠죠. 이 사건 이후로 아가씨는 본인이 샀던 명품 물건들을 전부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한동안 남은 대출금 갚는 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가 안쓰러웠는지 조금 도와줄까 생각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아가씨 도와주는 순간 용돈 끊길 준비나 하라고 말했더니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당연히 그런 시누이를 도와주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에 좀 잠잠한 듯 했지만 아가씨의 진상 행보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였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보기 위해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아가씨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갈 거면 나랑 엄마 아빠도 데리고 가지. 왜 둘만 쏙 갈 수가 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언니랑 오빠 우리까지 데리고 갈 능력은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만 쏙 빼놓고 둘만 가냐 이 말이야. 우리 그렇게 능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라서. 맞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설쳐? 너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새아기가 작년에 우리가 집에만 있는 게 안쓰럽다고 관광여행 보내줬어. 그리고 이번에도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안 가겠다고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간질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너나 우리한테 잘해. 딸인 너는 우리한테 정작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왜 잘하고 있는 새언니를 잡으려고 하냐? 으이그.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해외여행 가보고 싶었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해.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 트집 잡지 말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아가씨는 오히려 시어머님께 혼났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동안 입 쭉 내밀고 삐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행 가기 하루 전날 갑자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아가씨 때문에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아가씨, 갑자기 말도 없이 무슨 일로? 저희 내일 여행 가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데. 많이 바빠요? 심심해서 왔어요. 저 집에 있었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요. 그래서 언니 생각나길래. 내일 여행 가는 날이죠? 그 전까지만 언니랑 오빠랑 같이 놀다가 같이 나가도 돼요? 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놀러 올 줄이야. 그럼 진작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가족끼리 무슨 연락까지 해요. 보고 싶거나 심심하면 아무 때나 만나는 거지. 맥주 사왔는데 한 잔씩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맥주는 안 되는데요. 에이,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아요.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대신 깨워줄게요. 갑자기 놀러 온 아가씨와 새벽까지 수다를 떨며 논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 했던 우리 부부는 먼저 잠들게 됐는데요. 근데 아가씨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잠도 안 자려고 하고 우리 보고 빨리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었지만 아가씨 말대로 일찍 잠들었는데요.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행 갈 준비를 하는데 저희 부부 여권이 사라졌더라고요. 분명 거실 탁자 위에 여권을 올려둔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 여권이 사라졌더라고요. 아가씨한테 혹시 여권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요. 전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해외여행인데 하루 전날 여권을 잃어버려 가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났고 게다가 여행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생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한테 저희 부부 여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여권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 여권을 본인 방 서랍에 숨겼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가씨한테 욕까지 섞어가며 혼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우리 여권 훔치려고 일부러 온 거였지? 너 하나 때문에 돈이랑 시간 전부 날렸어. 너 새언니는 며칠 동안 본인이 여권 하나 잘 못 챙겨서 여행 못 간 거라고 울기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너가... 남편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방에 계시던 어머님까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옆에 있던 제가 상황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어머님께선 아가씨의 등짝을 때리며 화내셨는데요. 야, 할 짓이 없어서 다음날 여행 가는 사람들 여권을 훔쳐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이고, 정말 미친 짓을 했네, 미친 짓을 했어. 초등학생도 안 할 짓을 왜 너가 했냐고. 짜증나잖아. 맨날 새언니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회사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하니까 짜증난다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치사하게. 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질투가 나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
너 당장 언니랑 오빠한테 사과해. 당장! 싫어.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데? 고작 여권 하나 숨긴 걸로 이렇게 여럿이서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여권 훔친 걸로만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돈이랑 시간 전부 다 날렸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언니 돈 많잖아. 고작 이 여행 비용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따진다고? 그냥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안 돼? 다녀온 셈 치면 되는 거잖아. 고작 이런 일로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아가씨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결국 남편은 그런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는 걸 포기하고 그런 아가씨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아가씨도 자존심이 있는지 거의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우리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때문에 손해본 여행 경비 모두 아가씨가 전부 갚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안 받을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님과 남편이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돌려받은 돈으로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기로 했죠. 조용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아가씨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받아주기가 점점 힘들었어요. 사실 아가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남편도 그런 아가씨를 굉장히 아끼는 편이고요. 워낙 몸이 약했던 아가씨라서 가족들이 유독 애정을 많이 쏟은 편인데요. 아가씨는 가족들 안에서도 남편 말은 잘 듣는 편이고 애교도 많이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남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이라서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 아가씨가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내가 남편을 뺏는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결혼 초반에는 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말을 섞지도 않았었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등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섞고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질투가 없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 시누이가 언제 한 번은 절 죽일 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는 딩크족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아이 가지라고 강요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하셨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이뻐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아이를 가진 모습을 보니 저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속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약 4년 정도 됐을 무렵에 아이를 갖게 됐었고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손주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워낙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희가 마음을 바꿔준 게 너무 고맙다고 매일매일 콧노래를 부를 정도였는데요. 근데 시부모님과 다르게 아가씨 반응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원래 둘이 아이 안 갖기로 약속했다며. 근데 갑자기 왜 애를 갖고 지랄이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랄? 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부부가 아이 갖는 게 왜 지랄인데?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왜 너가 화를 내는 건데? 오빠 결혼하고 나서 모든 관심이 다 언니한테 갔잖아. 이제 아이까지 가지면 나는 안중에도 없을 거잖아. 아이 가지려면 별의별 행동은 다 했을 텐데. 더러워. 더럽다고. 시누이는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더럽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기 위한 행위까지 말하면서 더럽다고 말하는 시누이가 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더럽다고 말하는 시누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아직도 그런 시누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일 이후로 아가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임산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회부터 율무차 등등 음식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임신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 법한 위험한 음식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니까 전 화가 나더라고요. 언니, 이거 강어인데 싱싱해요. 맛집에서 가져온 회인데 먹어봐요.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임산부가 회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엊그제는 저한테 율무차, 육회 이런 거 먹으라고 주더니 이젠 회까지 주네요? 이런 거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거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요. 원래 언니가 회 좋아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온 건데. 임신하기 전에는 내가 회 사달라고 해도 절대 안 사주더니 왜 이제 와서 회를 사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 갖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이제 이 아이 못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언니, 말 정말 섭하게 하네요. 내가 임신을 해봤어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걸 알죠. 언니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왔더니만.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몰랐었다며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고 싶었지만 괜히 남매 사이 이간질하는 것만 같아서 일단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아가씨와 대면대면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아가씨가 먼저 사과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몰라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알면 절대 그런 음식들 안 줬겠죠.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한약 하나 해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한약이요? 한약 한 번 지을 때마다 돈 꽤 많이 나갈 텐데요. 괜찮겠어요? 곧 조카도 생기는 마당에 고모 노릇 좀 해보려고요. 언니만 괜찮으면 한약 지어줄게요. 임산부한테 좋은 한약 지어준다고 하길래 언제같이 한의원에 가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가씨 혼자 한의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다이어트 한약 타온 김에 제 한약까지 타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날 위해 맞춰준 한약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맞춘 한약이 아니라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한테 잘 먹겠다고 말한 뒤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타온 한약을 한동안 먹지 않고 있다가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 한약 안에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나 알아본 다음에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몰래 이 한약을 만든 한의원에 찾아가서 이 안에 들어간 약재에 대해 알아보게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한약은 임산부를 위한 한약이 아니라 유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한약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심장이 갑자기 마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나라도 먹은 순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죽을 뻔할 수 있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 집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한약까지 타면서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한테 이제껏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 육회 등등 음식을 가져다 준 것부터 한약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걸 왜 지금 말하냐고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데리고 바로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TV를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보자마자 바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아가씨는 얼굴이 빨갛게 올라왔고 펑펑 울더라고요. 너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애를 왜 때리고 그래? 엄마, 얘 당장 내보내. 인연이 내 아이 죽일 뻔한 살인범이야. 이런 살인범을 이제껏 내 동생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게 내가 미친놈이지.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화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가씨는 엉엉 울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엄마 아빠,
얘가 은영이한테 한약 준 거 알고 있지? 그 한약이 아이한테 좋은 한약이 아니라 아이 죽일 수 있는 그런 한약이래. 그거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아이가 죽거나 산다고 해도 멀쩡하게 태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다네.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 사람한테 한약을 준 거라고. 은영이가 좀 의심스럽다고 안 먹어서 다행이지. 하나라도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우영, 그게 사실이야? 어? 너 입으로 당장 말해봐. 네 오빠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맞아. 일부러 그랬어. 언니가 너무 싫었거든. 이제껏 오빠는 나만 좋아하고 나만 보살폈는데 그런 오빠가 갑자기 이 여자랑 결혼하고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 이 여자가 내 오빠 뺏어간 것도 열받는데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날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잖아. 오빠는 내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죽일 생각을 해? 이거 엄연히 살인미수야.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알겠어? 나 오빠 동생이야. 나만 좋아하고 이뻐해야지. 제발 가지 마. 나만 좋아해달라고. 나 오빠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한다고. 그런 내가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이 여자 편만 들 거야? 아가씨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남편한테 매달려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밀치면서 화를 내고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매달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잘못된 사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남매 사이라고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가씨가 남편을 오빠가 아닌 남자로 보고 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었는데요. 시부모님만 밖에서 따로 만났었어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면 아가씨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기 위해 가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도 그런 아가씨와 대화를 절대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부모님은 큰 고민 끝에 그런 아가씨를 파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입양됐다고 해요. 아주 어릴 적에 입양을 했었고 아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가씨가 입양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잘해줬다고 해요. 반대로 아가씨는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본인이 입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집착이 더더욱 심해진 거라고 해요. 시부모님은 오랜 고심 끝에 파양을 결정하게 됐고 우리 부부한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날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렀었고 그 자리에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였는데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우영아, 이제 우리가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너가 은영이한테 그런 짓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널 피했었던 것 같아. 이 엄마 아빠가 그동안 고민할 게 좀 있어서 널 대면대면했었어. 무섭게 왜 그래? 한동안 나랑 말도 안 섞더니 이제 와서 무슨 결정? 고민했던 게 뭔데? 널 파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직접 널 낳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 생각하면서 키웠다. 근데 지금껏 너가 은영이한테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용서가 안 돼. 이제껏 진심으로 널 딸이라 생각한 이 엄마는 이 결정을 한 게 정말 힘들었다. 근데 너가 한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 며느리부터 내 손주까지 둘 다 잃을 뻔했어. 너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며느리, 손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양이 답이야. 이 엄마도 너가 용서가 안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라 너 혼자서 살아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버리겠다는 거야? 고작 이 여자랑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애 새끼 때문에 날 버리겠다는 거냐고. 오빠랑 아빠도 동의한 부분이야? 왜 내가 버려져야 하냐고. 이제까지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몇 년 같이 산 이 여자를 안 버리고 날 버리냐고. 나 절대 못 나가.
나 끝까지 엄마 아빠 딸 할 거고 오빠 동생 할 거야. 내보낼 거면 저 여자 내보내. 파양으로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너가 우리 아이 죽일 뻔한 사실 경찰로 넘길 생각까지 했었어.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다고 고소하려고 했던 거, 그래도 이제까지 너랑 같이 산 세월을 생각해서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앞으로 너 우리 아이 죽일 뻔한 거 항상 속죄하면서 살아. 이제까지 내가 널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게 수치야, 수치. 앞으로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책임져. 너 하나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너가 책임지라고 나쁜 년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사라지면 내가 너 또 죽일 거야. 아가씨는 귀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더니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놀란 나머지 그런 아가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가씨는 철없게 울더니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날 이후 파양이 성립되었고 그렇게 신우이는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나가게 됐는데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한테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파양된 이후로 시부모님과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몇 번 찾아오기도 했어요.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않았어요. 언제 한 번은 아가씨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 앞에 있는다고 하길래 딱 한 번 만나줬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분명 아가씨 만나기 싫다고 했을 텐데. 언니,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맨날 악몽 꾸고 자주 아프고 그래요. 언니가 오빠랑 엄마 아빠한테 잘 말해서 저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돼요? 제가 왜요? 이건 다 아가씨가 만든 일이에요. 애초에 아가씨가 제 아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파양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감당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언니, 정말 한 번만 도와줘요. 저 정말 무서워서 그래요.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오빠가 너무 좋았던 상태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오빠가 좋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 우리 아이 죽이려고 했던 당신 항상 저주하면서 살게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 하루하루 속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반성 엄청 많이 했어요. 저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언니가 저 용서해주면 우리 가족 모두 저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염치 없고 뻔뻔한 건 아가씨가 최고네요. 이렇게 매달려도 저 마음 절대 안 바뀝니다. 아직도 아가씨만 생각하면 심장이 엄청 뛰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거나 연락 계속할 거면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날 이후로 전 아가씨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아가씨는 이제까지 모아둔 돈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고시원에 가서 생활한다고 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자주 굶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아가씨가 회사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는 친구분의 딸도 아가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큰 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성격을 가졌는데요. 질투가 심하고 모든 관심이 본인에게 왔으면 하는 게 심한 편이라서 그런 모난 성격 때문에 결국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왕따를 당한 지 꽤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 가족들과 같이 살았었을 때도 회사 사람들이 은근히 따돌렸다고는 들었는데 저희와 헤어진 이후부터 제대로 왕따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본인 일까지 아가씨한테 시키고 정작 일을 다 하면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말한다고 해요.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다네요. 아가씨가 다닌 회사는 원래 야근이 없을 정도로 일이 바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다네요. 게다가 회식 장소를 잘못 알려준다거나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그것까지 탐을 내는 회사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아가씨가 있는 화장실 칸에 뿌리기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애들이나 할 법한 행동들을 어른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에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러한 일 때문에 회사 일에도 지장이 가게 됐었고 회사에서 먼저 퇴사하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고 게다가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못된 마음 먹고 안 주는 모양이던데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아가씨는 결국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고시원에서도 나갔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도 없어서 잠시 머물 곳도 없었다네요. 그렇게 지낼 곳이 없던 아가씨는 결국 기숙사 제공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아가씨가 식당에서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다 한다고 하니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고 행복하던지. 우연히 아가씨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슬쩍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도 여러 이모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식당 일도 잘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라도 그만두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항상 시부모님께 사랑만 받다가 이젠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가씨를 보면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남편과 시부모님께 아가씨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있던 딸이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다들 절대 속상하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연을 끊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속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가씨가 입양된 딸이었다고 해도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랑만 주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전 그 아픔이 금방 사라질 수 있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께 딸처럼 행동할 생각입니다. 전 이번 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어요. 질투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지금도 여전히 아가씨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내가 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으면 안 됐던 일이었어요. 아가씨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못 봤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고 아가씨가 용서가 안 돼요. 아가씨가 파양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게 됐었는데요.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을 보면 화난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우리 아들을 너무 이뻐하는데요. 특히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만 보면 세상 좋아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쁜 우리 손자 못 태어났으면 어쩔 뻔 봤냐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영상통화까지 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저도 곧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나갈 돈이 많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른 덕분에 아이 키우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복귀한다면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복귀하면 시어머님께서 우리 아들 돌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친정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시어머님이 양보 못한다고 본인이 꼭 키울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가씨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아들 존재가 이렇게 큽니다. 한동안 이기적이고 못된 아가씨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생각입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